야, 옆에 사는 이웃이 튀었잖아. 네가 대신 내. 이웃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인징이 성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웃이 못 낸 따따블의 군포를 징수해야 돼요. 결국 못 버티고 야반도주하죠. 그러면 그 옆에 다른 이웃이 있잖아요. 이 이웃에게 또 따따따블로 징수를 하는 거예요. 얘도 튀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튀고 결국 마을 전체가 다 박살나게 되는 거죠.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에 발발해요. 음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부산으로 딱 진입한 게 4월 13일이에요. 그리고 보름이 지나서 4월 28일에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전사하죠. 여기 충주까지 진격을 합니다. 이게 4월 28일이요. 불과 보름 만에 어마어마한 진군 속도로 부산에서 충청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믿었던 신립이 깨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4월 28일에. 그리고 선조는 빤스런을 하죠. 언제? 4월 30일. 그러니까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거의 듣자마자 바로 북쪽으로 빤스런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군은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평양성까지 진군을 하죠. 일본군이 평양성에 진군해서 도착한 것이 언제냐면 6월 14일이에요. 선조가 의주에 도착한 게 언제냐면 6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간발의 차로 평양과 의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주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의 꼬리 잡는 수준으로 자기 뒤를 바싹 추격한다는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발이 계속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선조가 불안감에 떨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명나라로 건너가 버리겠다. 요동으로 건너가겠다.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죠. 선조실록에 따르면 여기서 선조는 나는 명나라에 내부하겠다. 내부라는 것은 명나라 안쪽으로 돌아가서 붙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를 포기하고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러자 당시 류성룡이 목숨을 걸고 막습니다. 왕의 가마가 조선에서 한 발짝이라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간다면 넌 필부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로 신하가 왕에게 필부란 말을 썼다는 건 너인 소인배야 소인배 이놈아. 거의 이 정도의 호통이에요. 가면 넌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마침 명나라에서도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선조가 의주에서 명나라로 건너오면 명나라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산됩니다. 선조는 계속해서 의주에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왜 조선이 이렇게 전쟁 초기에 극한의 코너까지 몰렸을까요? 선조가 물론 용렬하고 쪼잔한 왕이었다는 것도 있지만 굳이 의주를 버리고 왜 요동 명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선조를 그토록 두렵게 했을까요? 선조실록에 보면 선조가 개성에서 평양으로 도망가던 중에 우의정 윤두수에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러해요. 적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적병의 절반이 조선 사람이라는데 사실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적병, 왜군의 숫자가 매우 많고 기세등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군의 절반이 조선 사람이다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지금 전쟁이 개전한 지 2달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전쟁 초기에 대항했던 것이 아니라 왜군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군한 데는 왜군에 붙은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는 이 불안한 심리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시 조선을 배신하고 왜군에 붙은 조선인을 뭐라고 불렀냐? 순왜라고 불렸어요. 왜군에 순응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었겠죠? 반면에 왜군 입장에서 왜군을 버리고 조선에 항복한 사람을 항왜라고 불렸어요. 항왜는 일본 사람이지만 조선 편에 붙어서 싸운 사람이죠. 자, 당시 이 선조가 왜군의 절반이 조선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우의정 윤두수는 그 말의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긴 해요. 근데 이 말로 인해서 당시 왕과 신하들의 인식에 이 순왜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실제 순왜로 싸운 조선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조선 백성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차라리 왜구가 되는 것을 선택한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었어요. 선조도 이런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백성에게 자신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희망이 없고 자기는 명나라로 넘어가서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거든요. 당시 조선의 병역제도 그리고 조세 제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은 당시 16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백성이 병역의 의무를 졌거든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직접 병역의 의무를 지는 정군, 그리고 정군을 지원하는 보급부대인 봉족으로 나뉘었어요. 조선 전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커다란 나라 대 나라를 건 전쟁은 별로 없었죠. 뭐 삼포외란 같은 국지전이 있었고 북쪽이 여진족이야 항상 시끄럽고 그렇지만 여말선초에 홍건적의 침입이라든지 외구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나라 전체가 흔들 만한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정군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정군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얘네가 뭘 하냐? 성 쌓고 길 닦고 이런 작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으로 왔는데 노가다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노가다만 하는 이 정군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가다를 어차피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돈 주고 이 노가다꾼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돈 써서 사람 구해서 노가다 뛰게 하면 되잖아. 나는 내 생업이 있는데 그럼 난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거든. 그냥 돈 따로 주고 노가다꾼 쓰면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직접 이 일을 해야 돼? 하청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당시 돈 역할을 하던 포, 즉 옷을 만드는 옷감이에요. 이 옷감을 납부하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준다는 의미로 방군수포제가 유행하게 됩니다. 면제받는 쪽이 아니라 면제시켜주는 관아에서도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옷감인 포는 꽤 고가의 상품이었거든요. 이 고가의 포를 받고 군 면제를 시켜줘요. 그리고 이 포값보다 싼 값에 노가다꾼을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익이 남으니까 그 차익을 자기가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준 관아나 아니면 포값을 받고 대신 노가다꾼으로 고용된 사람이나 모두 다 해피한 거예요. 다들 이해관계가 딱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군수포제가 갈수록 점점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조정에서는 당연히 이 방군수포제를 금지했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정 빼고는 모든 사람이 이 방군수포제 때문에 처음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명령이 먹히지 않고 점점 방군수포제가 더 유행하게 된 거예요. 결국 정부에서도 이 방군수포제를 허용합니다. 1년에 포 2피를 내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가 조세의 일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시 엽전과 같은 돈이 활성화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 즉 이 옷감은 돈으로 쓰였거든요. 옷감이던 포 또는 배 한 필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시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포 한 필이면 쌀 4말 정도를 살 수 있었거든요. 4말이면 0.4가마예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극심하게 어려웠던 시절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자신의 딸을 쌀 4말, 즉 이 0.4가마를 받고 여종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매년 1년에 이 2필씩 내는 것. 즉 쌀을 0.8가마, 거의 1가마 가까이 지불해야지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꽤 고가였던 거예요. 당시 돈 있는 양인들은 당연히 돈 내고 면제받는 이 방군수포제를 환영했지만 여의치 않은 양인들은 군역을 져야 됐죠. 그래서 누구는 면제받고 누구는 군역을 지는 이 시스템으로 가다가 중종 때 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방군수포제가 갈수록 커져서 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으면 그 포로 다시 군역을 질 사람을 져야 되잖아요. 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중종 때는 아예 처음부터 포를 주고 군인을 고용하는 군적수포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방군수포제와 군적수포제가 사람을 굉장히 차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시의 양반들 그리고 일반 양민들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양반 사대부들은 당시 군포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얘네는 면제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돈이 없고 가난한 양민들은 1년에 2필씩의 군포를 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군포를 내고 누구는 군포를 안 내는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군포를 내면 쌍놈, 군포를 안 내면 양반, 이렇게 되는 거죠. 낙인 효과가 생긴 거예요. 돈이 많은 양민들은 그나마 군포를 내거나 양반의 신분을 사거나 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양민들은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2필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양반들은 면제고 돈이 없는 양인들은 오히려 더 내야 되고 이런 불평등이 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더 모순점이 많았죠. 깐난 아기에게도 군포를 거두는 탐관오리가 많이 생겨나요. 황구첨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부담하는 백골징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군포를 엄청나게 숙탈해가는 관리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종 시절 시작된 군적 수포제는 이 선조 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돼요. 1583년 황해도에 파견된 김성일이 조정에 쓴 장계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군포 때문에 도망가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군포가 부과됐는데 군포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가요. 그러면 누구를 족쳐요? 남아있는 가족을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족쳐서 가족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족지.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면 내 가족이 손해를 보잖아요. 내 가족은 따따블로 내야 돼요. 내 가족도 도망가요. 그럼 나머지 가족에게 따따따블로 군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살겠잖아요. 그럼 가족이 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야반도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관오리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서 먹어야 될 군포를 챙기지 못했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챙겨요? 여기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옆에 사는 이웃이 튀었잖아. 네가 대신 내. 이웃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임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에게도 군포를 징수해요. 그럼 이웃은 당연히 자신의 이웃이 못 낸 따따블의 군포를 징수해야 돼요. 결국 못 버티고 야반도주 하죠. 그러면 그 옆에 다른 이웃이 있잖아요. 그럼 이 이웃에게 또 따따따블로 징수를 하는 거예요. 얘도 튀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튀고 결국 마을이 남아있지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박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 있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으로부터 불과 9년 전인 1583년에 이미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너무 썩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런 백성들은 어차피 지금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조선이 망하게 된다, 박수 쳤겠죠. 그런데 일본이 들어와서 조선을 없앤다? 오히려 환영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 순회로 가담해서 일본군으로 싸웠을 것이다. 순회 숫자가 얼마나 많고 소문이 흉흉했으면 당시 임금인 선조가 우의정에게 왜군이 절반이 조선 사람이냐고 물었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다 못한 명재상이라고 불렸던 류성룡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시 류성룡은 영의정 그리고 정군을 지휘하는 3도 제찰사가 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군포의 문제는 군포를 내는 양인과 군포를 내지 않는 양반으로 차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죠. 그래서 차별을 없애기로 해요. 먼저 군역을 지지 않는 양반들이 있죠? 얘네들에게 군역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군역을 면제받는 양민들도 있었죠? 얘네들에게도 군역을 부과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군역을 지지 않았던 노비들이 있었죠? 얘네들에게도 군역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에게 군역을 다 부과하는 거예요. 일단 차별을 지지 않는 군역을 부과하고 같이 묶어서 소고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두 필의 군포를 부담해야 됐잖아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꿉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땅을 조금 갖고 있으면 조금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자신의 재산에 따라서 세금의 양을 조절하게 하는 장미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폐단을 급격한 개혁 정책을 통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폐단을 없애는 것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조선 조정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의 큰 위기에 닥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막 내놔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데, 임진왜란이 잦아들고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태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이 류성룡을 몰아내고 개혁안들을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소고군도 없애버려요. 흐지부지 유야무야 돼버리고 장미법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던 지배층이 위기를 넘어갔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바로 그날 1598년 11월 18일이에요. 이날 류성룡이 임진왜란의 책임을 지고 탄핵되고 파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자 증세였던 장미법이 폐지되고 소고군이 무용지물이 되죠. 모두 원상복귀하고 합니다. 결국 위기에서 반짝 등장한 해결책이 끝나고 조선 사회의 모순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돼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 모순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고 조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게 되죠.